지난번 연회 때 수라간 창고에서 진말 포대에 구멍을 뚫어 못쓰게 만든 아이입니다. 그래, 상을 내려야겠구나. 명나라와의 요리 대결이 끝난 뒤 연희군은 지영에게 포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말을 해보라는 연희군의 말에 지영은 한참을 머리를 굴리다가 다시 찾은 가방 안엔 망울록이 없었기에 궐 밖으로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새로운 식재료를 찾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었지만 현대로 돌아갈 단서를 찾을 요량이었죠. 연희군은 지영에게 흔쾌히 어떤 관부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승명패를 내려주었습니다. 승명패란 왕명을 받드는 사람을 표시하는 패찰이었죠. 연희군 시절엔 아무리 높은 고관대적도 승명패를 가진 자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승명패를 가진 것은 임금의 총애를 받는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연희군은 정녕 소원이 그것뿐이냐고 한 번 더 물어보며 한층 더 지영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야릇한 눈빛을 발산했습니다. 지영은 연희군의 얼굴이 가까이 오자 마치 자신에게 승은이라도 내릴까봐 화끈 달아오르며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지영은 그거면 되었다고 하자 그럼 가까운 곳으로 바람이나 한번 쐬고 오자고 이야기를 하는 연희군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구문 앞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내금위장 신수혁이 길금이와 함께 있었는데 신수혁은 길금에게 시신의 정체를 확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신의 정체는 얼마 전만 해도 수라간을 드나들며 물을 깃고 잔심부름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사체를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의관은 신수혁에게 질식사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교살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길금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질식사를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사실 길금의 외할아버지는 의술을 가진 선비였고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난 길금은 경혈에 시침을 잘못 놓으면 숨골이 막힐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의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관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냐는 듯이 놀라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는 듯 보여졌습니다. 같은 시간 지영과 연희군은 임진강 너머 직각으로 깎아놓은 듯 길게 펼쳐진 거대한 절벽이 보이는 곳, 바로 연희군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는 장단 석벽으로 나들이를 나온 중이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나들이였지만 지영은 야외에서 설치된 임시부엌에서 연희군의 요리를 해주기 위해 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오늘 준비한 요리는 생닭의 내장을 비우고 뱃속 가득 대추와 황기찹쌀 인삼들을 채워넣고 버터를 고루 발라서 만든 황금빛 통닭을 만들었습니다. 연희군은 귀한 손님 앞에서 체면이 서겠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잠시 뒤 임금과 비슷하게 화려한 용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의 말에서 내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훗날 실제 역사에서 연희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올라 종종으로 기록될 남자 진명대군으로 생각보다 둘 사이의 우애가 좋아 보였습니다. 연희군은 배다른 동생인 진명대군을 친동생으로 여기고 있었죠. 연희군은 진명대군에게 기막힌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지영은 탁자 위에 놓인 쟁반의 뚜껑을 열었고 고소한 향내가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쟁반의 뚜껑을 열자 아까 만든 황금빛 통닭구이가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거기에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특산 소스인 기종 머스터드 제조법을 응용해서 겨자씨를 갈고 소금, 후추, 식초를 섞어 만든 양념장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 요리에 진명대군의 눈이 저절로 휘둥그레졌습니다. 연희군과 진명대군은 사이좋게 닭다리를 하나씩 떼어 물고는 머스터드 소스에 찍어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진명대군은 신음소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가벼운 산미에 알싸하니 톡 쏘는 맛이 어우러진 머스터드 소스 특유의 독특한 풍미, 그와 함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노릇하게 잘 구워진 닭고기의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맛은 진명대군의 중추신경을 통해 본능적 차원의 짜릿한 감각을 선사하고 말았습니다. 연희군과 진명대군은 그대로 통닭구이를 깨끗하게 먹어치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연희군과 진명대군은 멧돼지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달리는 두 마리의 준마는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멧돼지를 쫓고 있었습니다. 벌써 두 사람은 두시진째 이어지는 멧돼지 사냥을 하고 있었죠. 마침내 연희군은 활 시위를 길게 잡아당겼고 날카로운 공명음과 함께 정확히 멧돼지에게 명중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던 멧돼지는 괴성을 지르며 그 육중한 몸뚱이가 흙먼지와 함께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형님의 실력을 잘 보았냐며 진명대군에게 고개를 돌렸던 연희군의 눈에는 사색이 되어 간신히 말에 매달린 동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진명대군은 꼭두각시처럼 힘없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명대군은 그렇게 일어나지 못했고 궁으로 들어간 뒤 내의원은 진명대군의 진맥을 보았지만 진명대군의 의식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내의는 대군의 온몸에 열꽃이 올라있다고 말했고 혹시 오전에 무슨 음식을 드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곧바로 의심은 같이 연희군과 강무에 따라갔던 지영과 수라간 식구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지영은 또다시 온몸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족인
진명대군을 도구로 살해했다는 혐의라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희군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대군께서 다른 것을 드신 것은 또 없냐고 말이죠. 연희군은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진명대군이 목이 마르다 하여 탕액을 한 사발 마시긴 했다고 했습니다. 그 탕액은 연희군은 쓴 것을 싫어해서 안 마셨다는 탕액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인은 탕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연희군은 그 탕액은 옆에서 호종하던 갑사들도 전부 같은 걸 마셨다면서 그 탕액이 문제가 있다면 함께 마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같은 증세가 나타나야 할 텐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 탕액을 조금만 맛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탕액을 마신 지영의 머릿속엔 온갖 종류의 맛정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영은 절대미가 개코 길금이에게 한번 맛을 보라고 했습니다. 길금은 탕액을 삼키며 맛을 보았습니다. 톡 쏘면서도 쌉싸래하고 매콤하면서 거기에 희미한 달콤한 맛. 길금은 탕액의 재료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계피와 생각감초 대추가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것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육두구였습니다. 육두구란 일명 넘맥으로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이것은 대항해 시대 무렵 유럽으로도 전해져 그야말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향신료였습니다. 조선에는 극소량만이 들어와 귀한 한약재 정도로 쓰이던 게 고작인 시대였을 텐데 그 정체불명의 탕약에도 육두구가 들어가 있던 것이었죠. 육두구는 다량으로 섭취하면 환각작용과 마비 효과가 나타나는 향신료였습니다. 하지만 탕액에 그렇게 많은 육두구가 있었다면 같은 걸 마신 다른 사람들이 멀쩡했을 리가 없었죠. 길금은 정답을 찾은 듯 외쳤습니다. 인삼이라고 말이죠. 인삼과 육두구를 함께 먹으면 큰일 난다고 설명한 길금은 진명대군이 달교리에 인삼을 잔뜩 먹은 뒤 그 상태에서 육두구가 들어간 탕액을 마신다는 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가지를 먹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진명대군뿐이었죠. 지영은 당장 이 탕액을 누가 올린 것인지 연희군에게 물어봤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연희군은 지그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탕액은 모처럼 형제들끼리 강무에 나가 보기 좋다면서 왕실 종친이 직접 보낸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제산대군이 보낸 탕약이었습니다. 연희군은 곧바로 공기를 불러내서 탕액의 출처를 알아보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탕액의 출처를 알아냈습니다. 탕액의 출처는 요즘 한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방 청월각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었죠. 당시 시대에는 흥청이니 운평이니 이름을 붙이며 연희군이 온 나라의 재색을 갖춘 여인들을 죄다 끌어모으고 있던 시대로 기방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부정부패에 찌든 탐관오리들도 은밀히 유흥을 즐기는 공간이 필요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불법과 합법 사이의 틈에 존재하는 곳이 기방이었던 것이죠. 조선시대의 기생은 춤과 노래는 물론 웬만한 관료나 학자와 견줄 정도로 학식이 풍부하고 문장에 능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기방에서는 육두구를 환각제로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흔히 연산군의 만행을 묘사할 때 의녀를 기생처럼 취급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청월각은 온갖 약재를 다루는 기술로 정평이 나 있고 청월각의 주인은 해민서의 의녀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었죠. 연희군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채홍사 임숭재를 불러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임숭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기방에서 만드는 비약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춘약이며 또한 채소를 재배하는 채소전까지도 운영을 한다고 말이죠. 숭재의 말대로라면 채소와 함께 특수한 약재를 취급하면서 탕액을 만드는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실 연희군이 강물을 나설 때마다 힘이 나야 한다면서 늘 어선에는 인삼을 넣었고 이를 알고 있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부작용을 노렸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또다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강목주였죠. 그 순간 임승재는 진명대군을 깨어나게 할 방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명 기방에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해독약을 준비해두는 법이라면서 청월각에 분명 진명대군을 깨어나게 할 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청월각의 누군가가 고의로 약을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라면 순순히 해독약을 넘겨줄지는 알 수 없었죠. 내 의원에서는 탕액에 들어간 성분을 모르는지라 해독약을 만들기는 어려웠고 마침내 연희군은 딱 하나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입을 하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지영은 잘못 들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고 있었지만 지영과 눈이 마주친 연희군의 눈빛은 이미 은은한 광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온몸에서 소름이 돋는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연희군이 말했습니다. 청월각에 네가 가야겠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지영이 기생으로 위장하여 청월각에 잠입한 뒤 그 해독약을 몰래 가져오라는 것이었죠. 육두구를 비롯한 각종 약재의 성질을 가장 잘 아는 지영이 가야 한다는 연희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며 곧바로 궁궐의 의복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상의원에 가게 된 지영이었습니다. 이제 숙소노릇도 부족해서 기생 흉내까지 내야 하는 운명이 서러워지는 순간이었지만 순식간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지영에게 달려붙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나라의 최고급 비단의 명품 한복에 요즘 잘 나가는 기생들이 하고 다닌다는 헤어스타일 트레머리 그리고 화려한 옥비녀까지 장착하고 풀 메이크업을 한 지영은 그야말로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지영의 기명은 꽃피는 춘삼월에 왔다 하여
순사몰로 정하고는 곧바로 기방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어느새 소슬대문이 우뚝 솟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에 지영과 길금 그리고 조방꾼으로 공길이 도착하게 됩니다. 대문 앞에는 연등이 하나 달려있을 뿐 겉으로 봐서는 여느 대갓집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손에는 임승재의 소개장이 들려있었고 문을 연 기녀에게 소개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찰에는 해주제 일의 기생사몰이 지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죠. 드디어 문 안으로 들어가는 지영 일행들이었습니다. 지영과 길금은 그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최고급 나비장과 정교한 돗자리, 호사스러운 병품까지 하나하나 섬세하고 화려한 공간에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 청월각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청월각의 행수 소양선이라는 기생이었죠. 소양선은 이곳 청월각에 발을 들이려면 먼저 맛보아야 하는 게 있다면서 거무죽죽한 탕 한 사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기린탕을 가지고 온 것이었죠. 소양선의 입꼬리에 싸늘한 웃음기가 걸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맞춰보라고 말이죠. 소양선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청월각에 처음 오는 기녀들은 모두 이 기린탕을 맛보고 그 재료를 맞추는 놀이를 하며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면 그만큼 섬세한 혀를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일종의 블라인드 미각 테스트였습니다. 지영은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탕에게서 풍겨오는 독특한 냄새는 절대 평범하지 않은 재료가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었죠. 망설이는 지영의 모습에 소양선은 독이라도 탔을까봐 그러냐고 다그쳤습니다. 지영은 도승지의 소개장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못 먹을 음식을 내놓았을 리는 없다 믿고는 곧바로 기린탕을 크게 한 모금 들이마셨습니다. 지영의 입안에 밀어닥치는 강력한 풍미 그리고 곧바로 쌉싸래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곧바로 지영은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푹 삭힌 홍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맛이 느껴졌습니다. 입안을 가득 메웠던 암모니아의 풍미가 차츰 사라지면서 비릿하면서도 짙은 누린내가 나기 시작했죠. 한동안 눈을 감고 맛에 집중하던 지영은 곧이어 그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이 맛의 정체는 소의 선지였고 그 속에도 숨겨진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소량의 말리꽃이었습니다. 제스민이라고 불리는 그것이었죠. 지영은 곧바로 이 맛의 정체를 소양선에게 대답했습니다. 소양선은 지영의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강한 냄새를 풍기는 식재료 사이에서 그 향을 느낄 수 있는 섬세한 감각이 있는지 지영을 시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머나먼 나라에서 수입되는 희귀한 향신료를 알 정도의 교양 수준이 있는지까지 확인했던 것이죠. 시험에 합격한 지영은 길금과 곧바로 청월각의 안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소향선은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온다면서 인매상을 준비하라고 도화라는 기생에게 지시를 하는데 지영은 자신이 인매상을 준비해보겠다고 하면서 청월각의 주방으로 들어갈 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방 안에는 수라간 못지않은 호사스러운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나팔꽃 흰동말풀, 광대버섯 등 모두 환각 성분이 포함된 재료들이었죠. 그리고 지영은 인매상에서도 실력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지영은 마카롱과 슈아라 크렘을 준비했고 소양선이 지영의 슈아라 크렘을 먹자 입안에서 캐러멜 시럽이 부서지며 짜릿한 달콤함과 부드러운 크림과 함께 절묘한 미각의 폭풍을 느꼈습니다. 소양선은 지영을 신임하게 됩니다. 소양선의 신임을 얻게 된 지영은 곧바로 어딘가에 있을 약재를 보관하는 장소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장안의 망나니로 유명한 현직 영의정의 조카 유세걸이 기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망나니 짓을 하며 불법으로 운영 중인 기방을 문 닫게 하겠다고 엄포를 하면서 기방에서 행패를 부리던 유세걸은 이쁜 기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영은 자신이 맛있는 주안상으로 만족을 시켜드리겠다며 유세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시간 길금은 청월각 후원의 별당에서 수많은 서랍이 달린 거대한 약장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소녀들이 호롱불알해서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죠. 바로 청월각에서 비밀리에 일구고 있는 약전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냐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금이 뒤를 돌아보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길금을 노려보는 기녀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길금은 새로 들어온 동기인데 행수님께서 양귀비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둘러댔습니다. 기방의 유흥에 분명 환각성 약재가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둘러댄 말이었죠. 한동안 말없이 길금을 보던 기녀는 곧 내려보낼 테니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길금은 빠르게 다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지영에게 알렸습니다. 곧바로 지영은 영의정의 조카에게 필요한 음식 재료를 찾기 위해 한다는 핑계로 약재가 있는 별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별당의 기녀가 허가받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며 막아서는 순간 행수 소양선이 지영의 요리를 맛보았기에 그녀를 믿고 들여보내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지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영은 진명대군의 열기를 내릴 약재인 빙편을 개코였던 길금의 코를 활용해서 찾아냈습니다. 빙편은 바카와 비슷한 냄새를 가진 흰색 알갱이였습니다. 흔히 용뇌라고 불리는 약재로 인도네시아 일대에서 자라는 특별한 나무 용뇌향의 수액을 말려서 만든 극도로 진귀한 약재였죠. 진명대군을 살릴 수 있는 약재와 또 다른 회갈셋의 씨앗을 챙긴 지영은 곧바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영은 곧바로 망나니인 영의정의 조카를 진정시킬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바로 돈가스였죠. 지영이 유세걸에게 작은 소반을 들고 들어가자 유세걸은 왜 이제야 오는 거냐 맛이 없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 돈가스가 들어가고 씹자마자 밀려드는 바사삭 부서지는 짜릿한 식감에 그의 찌그러져 있던 미간이 싹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션이 완료되었고 잠시 뒤 재료를 가지고 진명대군을 살리기 위해 대문을 나가려던 찰나 지영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감찰상궁이 청월각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감찰상궁은 소양선을 만나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추월이 이곳에 왔다는 건 누군가가 그녀를 이곳에 보냈다는 의미로 보여졌습니다. 바로 강목주였죠. 지영은 이참에 이번 사건에 강목주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로 하고 궁으로 환궁하려던 길을 다시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추월은 약재가 보관된 청월각 별당에서 새로 들어온 계집이 이곳에서 약재를 챙겨갔고 그것이 진명대군의 해독제임을 알아채고는 지영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추월은 방금 전 영의정의 조카가 지영의 요리를 먹었고 아직 기방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는 기묘한 보관이 떠올라서 곧바로 유세걸이 머무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문이 열리고 유세걸을 보자마자 추월은 대침을 번개처럼 날려 세걸의 목덜미에 정확히 꽂았습니다. 목을 옮겨잡은 세걸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추월은 곧바로 목에 있는 대침을 뽑아 품에 넣은 뒤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들어가자마자 유세걸이 죽었다면서 혹시 방금 전 먹은 음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면서 비명 소리를 듣고 모여든 자들에게 태연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추월과 다시 기방으로 들어가던 지영 일행은 마주치게 됩니다. 감찰상궁이 여기에 왜 있냐는 지영의 말에 추월은 야심한 시각에 궁녀 2명이 제멋대로 궐 밖에 나다닌다니게 자맹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추월이었죠. 지난번엔 진명대군, 이번에는 영의정의 조카를 절명시키다니 대단하다면서 지영을 비꼬았습니다. 소향선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지영의 요리를 먹고 유세걸이 의식을 잃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지영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악랄한 덫에 걸려들다니 말이죠. 추월은 천천히 지영의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도둑질까지 하다니 놀랍다면서 지영이 챙겨놓은 진명대군의 해독제를 주머니에서 빼내갔습니다. 추월은 입꼬리가 만족스럽다는 듯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이게 도둑질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러자 뜬금없이 지영은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추월은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라도 하는 듯 친절하게 이경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두 동작을 멈추라는 쥐각 소리와 함께 남색 융복의 무관들이 우르르 쇄도했습니다. 내금의장 신수역이 앞서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잠시 뒤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는 연희군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영이 만든 마카롱과 양과가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영의정의 조카가 먹고 절명했다는 마카롱을 맛있게 먹고 있었죠. 지영은 궁을 떠나기 전 통금이 시작되는 이경까지 반드시 청월각에서 약재를 찾아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만약 그 시각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금이가 출동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일종의 플랜 B였죠. 그 자리에서 길금은 며칠 전 시구문에서 발견된 무수리의 시신이 유세걸의 증세와 똑같다고 연희군에게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은 특정한 경혈에 시침을 하면 질식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추월의 눈꺼풀이 떨려왔죠. 그러는 사이 유세걸이 일어났습니다. 추월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승사자를 만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길금이가 어릴 적 외할아버지가 침 하나로 닭을 소생케 한 것을 보고 배웠던 침술로 용천열 깊숙이 바늘을 찔러 넣은 것이었죠. 연희군은 다시 살아난 유세걸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죠. 유세걸은 저 사람이 틀림없다 말했고 추월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추월에게 다가간 지영은 추월의 옷자락에서 진명대군을 깨울 용례를 꺼내 보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진명대군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사주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곧바로 감찰상궁은 하옥시키고 날이 밝는 대로 의금부에서 국문을 시행하게 명하는 연희군이었습니다. 그렇게 궁으로 돌아간 뒤 진명대군 역시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빛도 들지 않는 그곳에 추월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목주였죠. 강목주는 추월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월은 강목주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강목주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하냐고 말이죠. 추월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목주의 은장도는 추월의 목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추월을 뒤로 한 채 나직히 말했습니다. 그럼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날 지켜달라고 말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원작 기반의 72화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